총리님, 어제 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에 산부 요인이 모두 참석하는 그런 큰 행사였는데 대통령께서는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국회 정상화, 최근 국회는 도돌이표 국회를 멈추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정상화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통령 혼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108석 대 192석이라는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소야대 상황을 혹시 부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어제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야말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대통령 직접 시정연설 하실 수 있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논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회의 정상화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님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를 만들고 매년 수십조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고 2023년 0.7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최하위입니다. 한국의 이례적인 저출산에 대하여 한 인구학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 전쟁, 체제 붕괴 등의 이런 큰 일을 겪지 않고서 0점대의 학계 출산율은 인구학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8년 학계 출산율이 0.9명으로 떨어진 이후 0점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9일 윤 대통령님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부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진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부로 성격시켜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과연 부처 업무를 조정할 장관이 없어서, 총리가 없어서, 부총리가 없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저출생 문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은 굉장히 다면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모든 정보를 다 어우르는 또 민간의 그러한 인식 같은 것이 다 어우러지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우리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과도한 경쟁 압력을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총리님께서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위원회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이신데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부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국토균형 발전의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부서의 출발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고 그때는 윤석열 정부 4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설되는 작은 부서의 장관이 과연 집권 후반기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출발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기구만 만들고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그 11월에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하면서 심층 연구로 초저출산 및 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 원인 영향 대책이 담겨 있는 보고서 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고 뭐 읽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받으셨죠, 내용을. 아니 그리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6개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나머지 5개의 시나리오가 성공적이었을 때 다 합친 출산율 증가의 합계가 핵심적인 하나의 시나리오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도시 인구 밀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라는 이야기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깨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죠? 예, 대통령님께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 그 국정 브리핑에서도 저출생을 4 플러스 1 5개의 과제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가장 저출생과 직결돼 가지고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균형 발전이다. 그러면서 그 예를 또 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의 번잡성이라든지. 예. 네. 그래서 인식이 같은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실천하고 성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지방이양법 등을 통해서 이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법도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한마디로 갈짓자 행보를 걸어온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는 대상이 지방 소멸로 바뀝니다. 맨 처음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정책 목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역대 정권마다 갈짓자를 가다가 결국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초라한 정책 목표로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책 목표가 바뀌는데 갑자기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또 이런 부를 신설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국정 철학이 어디 간지 흔적이 없는데 과연 그게 말로서 이런 철학을 담겠다 한다 한들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그만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더 실효적 일들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균형 발전의 핵심에는 산업의 균형 배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역에도 일자리가 균형적으로 배치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발전특구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세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한도를 다 없애고 저 공제 한도도 다 없애가지고 예. 사실상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꿨습니다. 예, 총리님 그런 노력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거는 굉장히 그러나 이제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권원적인 철학을 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균택회계 잘 아시죠? 예, 예, 참여정부 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균택회계가 2005년에 처음 될 때 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2.1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의 예산 규모는 2005년에 195.7조 원에서 2023년 638.7조 원으로 3.7배가 늘어났습니다. 일반 회계가 3.7배 늘어날 때 균특 회계는 2.1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말로는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지만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일리 있으신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는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하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 예, 수 있지 뭐 않은가 그것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필요한데요. 결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비율이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고 특히 지금 더 그렇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군특 예산 중에서도 17.8%가 수도권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 수도권에 배분되는 17.8%의 군특 예산을 아예 비수도권에 그렇게 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그러니까- 요것만 말씀해 네, 주세요. 근데 간단하게 그래도요. 이게 왜냐면 아까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네,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균특의 규모를 준 걸 말씀하시니까요. 규모가 준 건 맞습니다만 그 규모 중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재원과 사업을 지방에 이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것도 그냥 또 다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장관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죠? 예, 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균특 예산 중에서 회계 중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자율 계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 국가 안보도 아니고 기밀도 아닌데 왜 비공개를 하시는 거죠? 공개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부총리님? 네, 이차관입니다. 균특 회계의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중에서 시도 간 배분 비율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괜히 이제 이 부분이 전체 시도로 가는 모든 예산이 아닌데 이 일부 예산만 가지고 시도에 어느 시도에 많이 갔다, 어느 시도에 적게 갔다는 그런 논란과 오해를 저희가 부식시키고자 그 균특 회계 2004년도에 저희가 예.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도 자율 편성 예, 예산은 차관님.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오해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잘 배분을 해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죠? 충분히 또 그럴 만큼 오랜 세월 축적된 배분의 경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이 회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따져보려면은 이게 공개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법 개정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를. 예, 총리님, 이 초저출산의 본질이 수도권 대도시 집중이라는 전문가의 이 의견을 잘 받들지 않는다면은 이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뭐 역대 정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이 지켜지기 굉장히 어렵고 동시에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산자부 장관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골고루 다 해야 되지만은 일자리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산업의 균형 배분이 중요하다. 지금 수도권의 모든 주요 사업들이 다 배분되고 있고 또 그 사업들에는 조세 감면 등 온갖 혜택을 지금 주기 위해서 뭐 여야가 정부는 물론이고 경쟁하듯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은 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요. 총리님과 여러 장관님, 국무위원님들에게 더 각별한 한번 환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다음에요. 부산 엑스포 유치 작년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실패하셨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하시면서 저희의 부족한 소치라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해서 단순히 외교 실패가 아니라 외교 무능과 참사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 180개 국가에 대한 아주 전면적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자산을 쌓은 것도 굉장히 많다. 특히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총리님 그렇고.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죠, 그죠? 많은 또 접촉의 기회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정환 의원 질문에도 실패가 아니라 외교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나 또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는 표현이야말로 정신 승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폐마의 또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또 언론에 따르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2년에는 2,516억, 23년에는
3,228억 해서 총 5,744억 원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9표를 받았는데 한 표당 계산해 보면은 198억, 약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 장관님 계시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예산에는 각 부처의 예산과 부산시의 SCO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교섭에 들어간 예산은 그 중에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 어쨌든 뭐 그럼 10%밖에 안 돼서 뭐 아주 아무 일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예. 어쨌든 대실패는 맞는 거죠.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니까 실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만 끝이 아니고 그 외교부의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을 보면 역대급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뭐 저 화면 보시면은 지난 몇 년간의 게 다 나오는데 유독 23년에만 본예산이 248억 6,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328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총리님 여기 계시지만 평생 예산을 다루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수십 년 기재부 공무원 하시면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경우 이것 말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그 부분은 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는 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면 끝이 없고 또 나쁘게 생각하려면 끝이 없지만 이게 결과에 비하면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또 비정상적으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지출됐다는 것을 작년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외교부 장관님이나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산장에서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상황이 바뀌었고 또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생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예산보다 또 초과된 그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외교부의 그 담당 과장님 이렇게 제 방으로 초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결코 밝힐 수 없다. 관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관례와 국제적인 관례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똑같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이례적인 거면은 국민들 앞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전체 그 내역을 밝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너무나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걸 숨기게 되면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억측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파리 그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며칠 전에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그 술자리를 가지고 어떤 뭐 재벌 총수는 업혀서 나갔다, 누구는 뭐 토했다 이런 시중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싼 술값, 밥값을 그러면 이 예비비로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건 아주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이런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썼다라고도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억측들이 더 번져 나가고 또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 총회에 관한 추가 자료는 상임위에 제출됐으니까 필요하면 의원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이 정부에서 예비비가 외교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본예산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9월 25일 날 대통령이 결재하시고 경호처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 예비비 내역이라서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86억 6,6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그리고 그 지출 내역도 보면은 특활비로 11억을 쓰고 13억 정도를 시스템에 썼습니다. 그리고 50억이 넘는 돈은 또 잃어버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면서 예비비야 뭐 설명 안 해도 내가 하시는 다 하시는데 이렇게 54억인가를 입을 시키는 예비비라면 애초에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뭐 외국산 경호 장비 출고 지원 등의 어떤 그런 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해주시는데요. 근데 대통령실 아까 표에서도 보지만은 대통령실 이전에 당한 경비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쓴다고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실무자의 착오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부분의 그 자료들은 다 그런 게 정해. 네, 제일 마지막 부분의 자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하는 자료나 국무회의 자료에는 명확히 설명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결산 자료에 그 아마 부속 서류에 잠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네, 허상무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이게 굉장히 그 기밀이 보완된 될 경우에는 경호 장비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월된 54 훌륭한 빼고 그것이 그러면 이번에 지금 짓고 있는 드레스룸이나 샤워 시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내용이 아니지 않나? 말씀드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 예. 대통령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특활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밝히시면은 그런 오해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허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